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뒀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바로 이곳에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우고 남은 것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독성이 높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의혹으로만 전해오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은 최명길 의원이었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 분명히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이른바 실험을 한 뒤에 본래 실험을 의뢰했던 한수원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돌려주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들었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원자력연구원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입해 각종 실험을 해왔다. 핵연료봉의 피복을 벗기거나 절단하는 등 방사선 유출 위험이 큰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이제 원자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 자그마한 손상 같은 게 손상 연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개선 방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 있다.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반경 1.5km 비상계획 구역에 사는 주민이 3만 5천여 명이나 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그 핵폐기물이 거꾸로 우리 대전 유성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다른 또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게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나?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에게 연구원 원장님도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너무나 중요한 건 이렇게 비밀에 붙이고 절대 공개하지 않는 거. 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봉 보관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킨스의 홈페이지에서 항상 이게 공개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정부 3.0에도 공개가 돼 있었고. 하지만 주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꽁꽁 숨겨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해온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다. 대전 시민 문건민 씨도 한참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다. 똑같이 사용한 핵연료라고 해도 이게 뭐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보 공개에 뭐가 들어있다는 건지 그런 거를 어떤 길로 찾아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큰 걱정은 사용 후 핵연료봉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사용핵연료 들어오고 손상핵연료 들어왔다 그랬더니 3, 40년 된 거라 이미 반감기 지나서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앞에 그래서 걔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망상했는데 일부 물질은 그렇게 10만 년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거예요. 그 폐기물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발현되고 나타나고 아플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다 보면은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진짜 실험실 쥐가 된 기분이었고 폭탄을 하나 안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구 151만의 대도시 대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다. 지난해 11월 최영주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핵 폐기물을 이송하는 차량 행렬이었다.
뭐 트럭들이 쫙 줄을 지어서 가는데 보기에도 장관이고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막 경찰이 앞뒤로 막 삐걱삐걱거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물질이구나. 그리고 이만큼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동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민으로서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중저준위 핵 폐기물 운송 차량. 사용 후 핵연료도 이 길로 이송됐을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을 빠져나와 원자력 연구원으로 향하는 도로. 약 400m 옆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있다. 네, 그 앞에 그러니까 북대전 톨게이트에서 직진하면 바로 원자력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아마 이용했을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옆으로 핵연료봉이나 사용 핵연료가 지나갔다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용 후 핵연료가 이송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일반 차량의 운행도 빈번한 곳이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1699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이 원자력 연구소로 반입됐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꺼낸 사용 핵연료를 특별한 차폐 시설 없이 그 앞에 1m 앞에 몇 초만 서 있어도 치사량이 피폭이 되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학적인 설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는 걸 전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전한 저장고를 떠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위험성은 발전소에 있는 것보다는 더 위험한 것은 당연한 거죠. 이송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원자력 연구원의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용기는 KSC-1이다. 스테인레스와 납을 사용해 방사성 물질 유출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용기다. 핵연료가 처음에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주변은 물로 이제 거기 채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그 1차 냉각도 하고 방사성 참패도 하고. KSC-1은 1987년부터 사용했다. 그러나 1998년에 처음으로 사용 검사를 받았고 2002년 뒤늦게 설계 승인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운반 용기는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운반 용기의 인허가를 받을 때 추락, 충격, 화재, 지진으로 인한 매몰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도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의 고시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용기에 대해 낙하, 화재, 침수 시험 등 각종 검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현재 사용하는 KSC-1 운반 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각종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직 9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추락시험도,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도 하지 않았다. 섭씨 800도의 고온에 3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열 반응 시험도 하지 않았다. 검증 시험을 한 것은 8시간 동안 물속에 넣어두는 침수 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 연구원 스스로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 KSC-1은 인허가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했다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을 코드를 돌려갖고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계산하고 컴퓨터 코드로 해갖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건물 질 때마다 건물을 다 부시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마냥.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거를 그 해석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라서 미국 규정을 따라서 해석적으로 실시를 했죠.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이 다시 만들어진 2011년 이후에도 검증 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고 조건 시험이라는 거는 그 원형을 변형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낙하라든가 그런 개념 다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를 만들어서요. 그걸 30년 동안 쓰는데 그걸 10m에서 떨어뜨리면 그걸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규정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했어요. 이거 만약 연구원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면 그분 생각을 많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물건인데 하나뿐이라서 실험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애초에 2개를 만들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상식 이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리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에서 육로로 운반됐다. 특히 부산의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11차례나 됐다. 사용 후 핵연료 이송 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을 합한 무게가 43톤이다. 일반 도로에 40톤 이상은 못 가게 돼, 법령적으로. 그런데 물론 10%는 측정상 오차가 있다. 이래서 아마 지금 법 규정상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44kg를 가득 채운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일반 교량 아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교량이 무너졌다 이러면 엄청난 큰 피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2014년 기준 고속도로 교량 115개의 설계 최대 하중이 32.4톤이었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특히 그중 62개는 경부 고속도로의 교량이었다.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되나요? 최근에는 그렇죠. 완전히 고속도로 위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고리에서 그러면 왔다 이러면 경부고속도로 바로 그렇죠. 그 모든 경로를 실제 답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답사는 그 계약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반할 때 그 다리라든가 그런 취약한 다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설계 해주기라든가 이런 걸 직접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요. 고속도로 관리하는 그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리에 대한 설계 하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 다 체크를 하셨는데 문제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교량 중에 62개가 실제 하중이 32톤밖에 안 된다는 지적된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그냥 그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요. 그 부분이 또 그쪽 국토관리청 그쪽의 답변은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교량 115개 중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62개가 통행 하중에 미달에서 32.4톤이다. 어쨌든 미달 등고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25개소가 경북 그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25개거든요. 네. 이 경남 쪽도 숫자가 좀 되거든요. 13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원자력 연구원 측은 경부 고속도로 내 62개 교량의 설계 하중이 운반 차량의 무게보다 10톤 이상 미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고속도로가 그랬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해야 되는데 동학이 앞으로 이제 사실 운반 그럼 다른 경로를 그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 그쪽에서 그러면 다른 뭐 이런 뭐 광주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중량을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 지금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한 용기 KSC-1은 사고 대비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게다가 총량 43톤의 육중한 운반 차량이 설계 하중 32.4톤에 불과한 다리 위를 여러 차례 통과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법적 규제도 허술하다. 사용 후 핵연료 등 핵 폐기물의 운반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운반할 수 있다. 사용 해결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원자력 연구원이 나 고리 원전에서 사용 해결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또 그걸 뭐 해상으로 운송하든 육상으로 운송하든 그냥 원자력 연구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우리 법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허술한 법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민 안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신고라는 게 신고하면 끝이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은 없었을까? 원자력 연구원은 엄격히 차단한다고 장담해왔다. 99.999%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은 없다고 설명해왔다. 불 속에 저희가 나가는 방사성 물질을 감지하는 여러 가지 검출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요드도 검출을 하고 그리고 입자성 뭐 세슘도 검출을 하고 이렇게 검출하는 그 검출기가 다 달려 있고요. 만져본 사람입니다만 세슘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거의 그러니까 100%다 포집이 되고요. 지난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 연구원이 지난 5년 동안 세슘 20만 베크렐을 방출했다고 발표했다. 세슘뿐 아니라 크립톤과 삼중수소 등 유독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이 크립톤, 삼중수소, 그리고 이제 다 모두 알고 있는 세슘 이렇게 해서 배출이 정기적으로 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밝혀내니까 원자력 연구원은 그 배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놓고 그러면 인체에 해가 없는 국소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걔는 총량이지 나간 총량이지 걔가 그걸 5년 동안에 나간 총량이라고 하면은 그 5년 동안에 저희들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0만 베크렐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운전을 했던 공기 내보낸 총량으로 그걸 나눠야 돼요. 그 배출 관리 기준의 뭐 100만 분의 1이다, 뭐 2000분의 1이다고 이미 이제 자료를 드린 거고요. 문제는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는 것이다. 5년 동안 배출된 20만 베크렐의 세슘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성 물질에는 안전 기준치가 없어요. 그 뭐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에 걸린다. 그게 의학계의 정설인데 그거는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는 아닌 거거든요. 취재팀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입수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이 해마다 기체 형태로 배출한 총 방사능이 고리 등 핵발전소에서 배출한 양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총 방사능 양이 영광이나 울진 원전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설별로다가 해갖고 따졌을 때는 뭐 4개 시설, 큰 게 4개 시설인데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들도 실험들 하고 하니까요. 예. 네. 실험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동위원소 뭐 생산 이런 것들 뭐 그건 거의 뭐 이제 365일 뭐 하니까요. 네. 상당히 많다라고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이게 법적으로 다 제한치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는데. 네. 이만큼의 방사능 양이 그러니까 대기적으로 방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원자력 연구원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대전 시민들이 오히려 핵발전소 주변 시민들 못지않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방출이 되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불행히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단 한 번에 과다한 양이 나오는 것보다 미량에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것이 축적돼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그 농도에 맞춰서 미량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역학조사가 오히려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원자력 연구원의 한 간이 건물.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임시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이번 달 다음 달에 처분장으로 보낼 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처분장이 없는데도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0, 30년 쌓이다 보니까 몇만 드럼이 지금 모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표현해서는 저게 몇십 년간 저렇게 모여 있다면 저 시설은 임시 시설이 아니고 당연히 원자력 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내진 설비 그다음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쌓아놓은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연구원 건물의 60%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진이 올 경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국감에서 보면 최대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유였는데 저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뿐만이 아니고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 전반적으로 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안전 불감증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별 대수롭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각각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어떤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에는 백색 경보가 발령되어 직원들이 피신하기도 했다. 당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사실 어떤 원인인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백색 경보가 발령이 됐고 그게 매스컴을 타서 신문도 방송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너무 안전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말 기우일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더 자세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시니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믿어달라는 주문을 반복해왔다. 그것들이 쌓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세상에 제로는 없습니다. 제로는. 지금 저희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확률이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이론적으로죠. 계산적으로 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동차가 뛰어들 확률은 더 크죠. 그러니까 0%는 아니라는 거죠. 사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확률은 우리가 길 가다가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로 죽을 위험보다 더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에 관한 사고가 나서 정말 우리의 이런 그 삶과 건강과 이 모든 거를 잃는 그 사고를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는 것이 과학자가 우리나라 핵 발전과 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방사성 측정에 나섰다. 이게 30초 단위로 다시 재설정이 돼요. 측정기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세슘 방출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가 더 많다 보니까 집에서든 주변 환경이든 좀 계속 측정을 좀 해봐야겠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다가 좀 높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좀 대전시라든지 의뢰를 좀 해보려고요. 아직 측정기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은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자 한다.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극에 다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연구원은 올해 7월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그것이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사용 해결료를 소량 사용한 실증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분말로 만들고 이를 다시 금속 연료로 만들어 고속로에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핵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와 핵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 파이로를 갑자기 막 실증하고 막 실용화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장치가 저렇게 작습니다. 조그만 장치로 실험용인데 이거 저희가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사업화 집단도 아니고 조그만 규모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뽑으려는 거죠. 연간 실험량인 3kg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준치 1.5배의 세슘이 발생한다. 3kg가 이제 배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에 실험하는 때 쓰이는 양이죠. 한 양인데 그러면 저 3kg만 있어가지고 저 실험을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어느덧 3kg는 또 다른 실험을 해야 될 거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계속 그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사능 기체 양들도? 계속 누적될 거고. 실험이 계속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양은 점점 더 많이 배출될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연구원은 이 실험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기체 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장치에 붙은 포집 장치, 2차 시설의 포집 장치 해서 99.9%, 99.999% 이렇게 걸러내면 규제 한계치, 즉 우리가 규제 한계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연 방사능 뭐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수천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분의 1 이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안전성을 최대한 도모를 할 거고요.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적으로 100%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사실 100%. 그러니까 99.999% 제가 그러는데 그럼 0.001%는 어떡하냐? 그런 아주 그 극단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실험을 제가 위험성을 내포한 실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거리. 대전 시민들이 특별한 촛불을 들었다. 계산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해보면 세상에 좋아해요. 시민들은 원자력 연구원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아이들이 해결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해결 관련된 사실을 아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민들은 원자력 연구원이 대도시 한가운데서 벌이려는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이 안전하다는 원자력 연구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그 핵연료봉을 여기에 방패장 수준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연료봉을 가지고 다시 재처리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올해부터 한다고 예산도 책정돼 한다고 하는데 그 실험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각오하고 있어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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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핵 찬성론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핵 실험을 대전 시민들이 막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아는 깊이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발 안전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고가 난 후에 체르노빌은 모양이 다른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정말 너무나 더 무서운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오버랩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체르노빌이 아니기를. 내가 그것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기를. 이런 생각들을,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